한화 이글스 팬이 쓴 야구 응원 이야기, 인생 이야기, 에세이입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한화 이글스 팬, 그리고 다른 야구 팬 혹은 축구 팬 상관없습니다. 어떤 팀도 응원하지 않는 분 상관없습니다. 인생 이야기고요. 어떤 팀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팀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 대상이 자기 본업을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조금 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에세이가 되겠습니다. 행복이 이글이글, 이 좋은 책, 이 재밌는 책 누가 썼을까요? 홍대선이라는 사람이 썼네요. 이 사람 누군데 이렇게 글을 잘 썼을까? 사보세요. 행복이 이글이글. 자, 오늘은 북한 내부 문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 내부 심상치 않아요. 첫 번째,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아 보이고요. 두 번째, 심각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붕괴를 맞을 준비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수립돼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지금 정권 사람들이 과연 만약에 북한이 갑자기 붕괴한다고 했을 때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확정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예요? 북한이 붕괴된다면 너무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갑자기 붕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 심하게 들기도 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김정은 궁예 환생설이 되겠습니다. 김정은 보면 볼수록 궁예와 너무 닮았거든요. 자, 요새 지금 리일규 참사, 북한 대사관에서 탈북한 리일규 참사가 요새 굉장히 핫한데요. 그 외교관들의 탈북 러쉬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외교관 연수 탈북인데, 북한에서 외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고위직이거든요. 지배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지배층의 이탈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왔어요 라고 하는 일종의 난민 성격을 가진 탈북자들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이거는 체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속한 그 체제의 수혜자들, 그 체제를 굴리는 사람들이 그 체제를 드디어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걸 뜻하거든요. 쿠바, 프랑스, 중국, 아프리카, 이렇게 북한이 지금까지 공을 들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나라들에서 탈북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어째서 이런 위험한 신호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어쩌다 이 지경에 김정은은 놓이게 됐을까? 김정은의 궁예를 대입하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김정은 궁예설. 지금부터 그 얘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궁예는 말년에 막 사람 쳐 죽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기가 관심법을 할 줄 안다고 그랬었잖아요. 궁예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죠. 김정은은 이 몸 건강이 문제입니다. 몸 건강.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북한은 강력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숙청 과정을 거쳤잖아요. 수많은 숙청을 거쳐서 이제 김일성 독재 체제를 수립하고, 김일성 체제가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고 나서 잔혹한 그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고, 시마조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마조 사건. 엄청 잔인한 그 대규모의 그 숙청 작업인데, 시마조 사건을 보시면 이제 김정일이 아주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서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도 집권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모부 장성택부터 시작해서 이제 숙청을 했는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의 정말 숙청을 통해서 모든 권력이 최고 지도자 한 명한테 완전히 집중되는 그런 효과를 낳았죠. 바로 그걸 위해서 그 수많은, 그 대규모의 그 수많은 인명의 목숨을 날려버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수십만 명, 100만 명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죽여가면서 1인 독재 체제를 수립했더니 김정은 자체가 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한 명이 곧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한 명의 건강이 흔들리면 체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누가 봐도 건강에 이상이 없을 수가 없는 징후가 있고, 몸매가 그렇잖아요. 키가 작은 편인데 몸무게가 뭐 많이 나갈 때 140kg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혹은 갑자기 쓰러져서 못 일어나 버리면, 갑자기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는데, 김정은은 젊은 나이에 집권해서 애도 어려요. 아직까지 보여준 애는 김주애밖에 없잖아요. 그 김주애 만약에 밖에 없다 그러면은 김주애에게 오빠가 있거나 남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이 비슷할 텐데, 그 나이 또래일 텐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10대이거나 10대조차 아닐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죠. 건강 문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김정은의 위험함이고, 또 첫 번째 김정은과 궁예의 닮은 점이죠. 두 번째는 인재 고갈입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한 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고모부를 죽여버렸잖아. 장성택이 북한 최고의 경제통이었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창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성택을 죽여버렸죠. 북한이 아무리 막장 국가라도 그래도 하나의 나라인데 장성택이라는 인물 하나 죽였다고 북한의 경제적 능력이, 경제 역량이 하락할 수가 있느냐.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강력한 연좌제 국가예요. 그래서 뭐 한 명이 탈북한다 그러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다가 죽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연좌제가 가족 친지들한테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연좌제는 장성택 라인, 그리고 장성택 라인 주변까지도 연좌제가 싹 다 적용됐어요. 북한은 뭐가 문제냐면 수십 년 동안 잔혹한 숙청과 처형을 하면서 연좌제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연좌제를 지금까지 해오다가 갑자기 연좌제를 안 해줘버리면 갑자기 처벌 수위가 약해져서 정권이 만만해지는 거예요. 그 공포정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결과, 그 공포정치는 단기적으로는 정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에 해를 입혀요. 그래서 공포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권 자체를 위해서도, 체제 자체를 위해서도. 근데 어쨌든 이런 공포정치를 수십 년 시행한 끝에 장성택을 날릴 때도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날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몇 명을 날렸냐? 그 태용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도 탈북자시죠? 10,000명까지 계산을 하더라고요. 장성택 라인이. 근데 또 어떤 분은 2,000명까지 계산을 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800명일지 3,500명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최소 100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성택 라인, 그리고 그 라인 주변에 있었던 실무 관료들이 북한의 경제 수뇌부, 경제 관료 거의 전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날아가고 처형당하고 다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고 다시는 뭐 살아날 수 없고 다시는 중앙정계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북한 경제 실무에 거대한 공백이 세워져 버린 거예요. 이 거대한 공백을, 그럼 2,000명, 5,000명, 10,000명의 공백을 김정은이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불러들여서 메꾸더라도 그 전보다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떨어지니까 김정은은 그 사람을 질책해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또 감옥에 보내든지 혁명화 교육을 보내든지 그 사상원 교육을 다시 시키든지 재교육이라고 하죠.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든지 그 다음 자리에 또 들어갈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도 무능했던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경제 실무 관료들의 수준은 장성택 처형 이후에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어요. 이게 궁예랑 비슷한 점이 뭔지 아세요? 궁예도 자기가 관심법으로 머릿속에 마구니가 들었구나. 열받을 때마다 수십 명, 수백 명씩 날아. 궁예도.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충신들이 안 남고 자기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남고 아부꾼들만 남거나. 궁예는 또 약간 사이비 교주지 않습니까? 미륵 신앙에서 자기가 미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륵 신앙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요런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궁예가 쿠데타로 축출이 되죠. 김정은도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인재고갈, 특히 중앙의 인재고갈, 자기 주변의 인재고갈, 이런 것도 있고, 김정은과 궁예는 한번 격루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몇십 명, 몇백 명씩 대량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그 공백을, 그 몇 번만 하면 그 공백을 채울 만한 유능한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재고갈의 문제, 이것도 김정은과 궁예가 어떻게 보면 찰떡궁합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김정은이 새벽 5시까지 일한다고 북한 매체는 선전을 하거든요.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진짜래요. 고위급 탈북민들이 그러는데 진짜래요. 리1.6.2 참사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입니다. 새벽 5시까지 자기가 모든 서류를 볼 수 있는 만큼 다 보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 디테일을 자기가 다 본다는 거예요. 이게 워커홀릭인 거죠. 지나친 워커홀릭인데, 그러면 그게 좋은 통치 방식이냐? 아니죠. 그런 거는 적재적소에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 자기 일을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최종 보고서만 올라와가지고 김정은이 결재만 해야죠. 그 최고 지도자, 최고 권력자가 모든 서류를 다 보고 있으면 모든 서류를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안을 다 잘 결재하고 다 잘 처리하고 다 잘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본인이 새벽 5시가 아니라 새벽 6시까지 일한다고 해도, 아무리 24시간 동안 자기가 잠을 한숨도 안 잔 채로, 이게 잠을 안 자도 되는 사람이야, 만약에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1년, 2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모든 서류 행정은 본인이 직접 하는 이상 날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1시간, 2시간 혹은 일주일에 할 거를 자기는 3분, 4분 해야 되잖아. 모든 서류를 자기가 다 확인해야 되면 모든 게 날림이에요. 궁예도 모든 걸 기분대로 나중에 국정 처리를 했잖아요. 아, 자기가 꿈에서 봤다, 자기가 관심법으로 봤다, 자기가 그 미륵인데 부처랑 직접 통화했더니 그러더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김정은이 모든 걸 확인하면 그 정작 실무를 할 사람은 김정은의 생각과 자기 결정이 다를 수도 있는데 감히 어떻게 일을 합니까? 결국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궁예가 마지막에 그렇게 돼서 자기는 열심히
관시법 한다고 하고 자기는 열심히 부처와 통화한다고 하고 자기는 열심히 미륵의 마음으로 백성을 돌본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폭정만 일삼은 결과가 돼버렸죠. 그래서 축출당했죠. 그리고 김정은의 미래도 궁예와 같은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두 번째 공통점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점, 관심법입니다. 자, 처벌의 이유와 방식이 관심법이에요. 자, 궁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있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짤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나와가지고 폐하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머릿속에 마구니가 들었구나. 그래서 머리를 철퇴로 깨버리잖아요. 그 처형 방식도 굉장히 잔인해요. 기분파고. 김정은이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나는 네가 반역인 걸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배신자 반역자인 걸 알고 있다. 왜냐하면 배신자 반역자가 아니라면 내 앞에서 기침을 할 수 없다. 궁예랑 똑같은 거예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인민무력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급이에요. 그런데 이 인민무력부장이 할아버지예요. 고령에 체력도 안 좋아. 김정은이 자기가 말하는데 한번 꾸벅꾸벅 졸았다고 네 머릿속에 마구니가 들었구나. 처형시켰어요. 어떻게 처형시켰냐? 사람을 그냥 기관총도 아니고 기관포도 아니고 고사포로 쏴서 죽였어요. 고사포. 고사포는 뭐냐면 대공화기잖아요. 비행기 격추시키는 무기예요. 겁나 커다란, 겁나 센 그 대공 기관포인데 그걸로 사람을 쏴서 죽여가지고 현현철 인민무력부장이 온 몸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 그냥 핏가루가 돼버리고 발목만 남아 있었대요. 어떻게 사람을, 그 할아버지가 새파랗게 젊은 애가, 그 할아버지가 너무 그 고령에 나이 먹고 힘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졸았다고 머릿속에 마구니가 들었구나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공부 통치를 한다는 거죠. 이게 궁예와 비슷한 점이에요. 고위층에게도 김정은은 이런 식인 거예요. 고위층에게도 이런 식인데 일반 하층민, 일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이런 식인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USB로 한류 드라마 몰래 시청하다가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30명, 40명 단위로 공개 처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처형이 너무 충격적이고 잔인해서 공개 처형 장면을 본 어른들이, 그 또래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기절하고,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그걸 보면서 그 오줌을 싸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궁예가 머릿속에 마구니가 들었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한류 드라마를 보다니 그건 죽일 죄야. 한류 드라마를 보는 걸 아무리 북한이 옛날에는 금지했다고 해서 그게 공개 처형을 당할 건 아니잖아. 제 아무리 북한이라도. 그전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중고등학생이 옛날에는 한류 드라마를 보다가 이제 걸리면 정학을 받아요. 그 정학을 한 달 받을 수도 있고 2달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정학을 받으면 어딜 가냐면 이제 수용소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수용소. 그 수용소라기보다는 극기훈련이죠. 그 혁명화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혁명화 교육을 받으러 가면 이제 자아 비판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기합도 받고 하면서 한 달, 2달 정도 이렇게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만 해도 너무나 지나친 처벌이지만 중고등학생에게 북한이니까, 그래 북한은 그 정도로 야만적이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정도 처벌 수위가 이렇게 점프해버린 거잖아요. 공개 처형 말이 됩니까? 이것도 근거가 김정은의 말 한마디예요. 한류 드라마를 보다니 네 머릿속에 체제 반역이 들어가 있구나. 네 머릿속에 마구니가 들어가 있구나. 구조가, 이 논리 구조가 궁예랑 똑같아요. 그리고 궁예가 자기 황후, 자기 와이프를 죽일 때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철퇴를, 그 쇠막대를, 이 얘기 해야 되나? 불에 뜨겁게 달궈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몸의 어느 구멍에 깊게 꽂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을 죽였어요. 2명의 왕자를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성택을 죽일 때 장성택만 죽인 게 아니에요. 장성택의 일가 친척, 자기의 일가 친척이기도 하잖아요. 장성택의 일가 친척은 김정은에게 있어서 그잖아요. 자기 고모부니까. 자기 고모부의 일가 친척, 즉 자기의 일가 친척 70명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김정은이 죽일 때, 사람 죽일 때 박격포로 쏴 죽이고 공개 처형을 할 때 고사포로 쏴 죽이고, 장성택 같은 경우는 트럼프한테 얘기를 했더만요. 트럼프가 입이 싸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입이 쌀 줄 몰랐겠죠. 트럼프가 입이 싸니까 김정은한테 들었는데 김정은이 장성택을 이렇게 죽였대. 이거를 그대로 수다를 또 떨어가지고 트럼프가, 그게 뭐야, 트럼프의 수다를 들은 사람이 쓴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장성택을 어떻게 죽였는지는 밝혀졌어요. 어떻게 죽였냐면, 죽이는 것 자체는 그냥 평범한 총살 같은 걸로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목을 자른 거예요. 목을 잘라가지고 북한의 최고위 간부들이 드나드는 관공서의 계단에 눕혀놓고 몸을, 그 다음에 가슴팍 위에 자른 머리를 올려놓고 모두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그걸 보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 그 정도로 궁예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전시하는 거,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것도 궁예와 김정은이 참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요. 관심법, 세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네 번째, 미륵신앙입니다. 자, 궁예는
미륵이 되고자 했고 진짜 자기가 결국엔 미륵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궁예가 내가 미륵이다, 혹은 미륵 신앙을 믿자, 나만의 미륵 신앙이 있다, 내가 미륵을 만나봤다, 이런 말을 하면서 민중을 끌어모을 때는 미륵은 민중에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메시아니까. 이 고통받는, 이 난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미륵 신앙 갖고 나왔어,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내 품에 한번 와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줄게. 실제 초기에 궁예는 그렇게 행동을 했고 많은 백성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잘 돌봤다고 하는 정황이 있고요. 당시 후삼국시대,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다 불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불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불교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때는 불교를 진리라고 하죠. 그 진리 속에서 미륵이라고 하는 건 민중의 편이기 때문에 궁예가 자기를 미륵이라고 했던 거는 내가 백성의 편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복론적인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난세의 마케팅. 김정은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의 정당성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 정권의 정당성은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요. 북한 정권의 정당성은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야 되고, 원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 인민의 행복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 혁명, 북한 인민의 행복에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당성은 백두혈통에 있잖아요.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직계혈통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도자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김정은이 지도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할아버지가 김일성이고 아버지가 김정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권의 근거가 할아버지, 아버지란 말이에요. 김정은이 태양절을 지우고 있어요. 태양절은 뭐냐면 김일성의 생일이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같이 있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벽화라든지 하는 거를 이제 지우고 있고, 태양절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고, 행사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고, 태양절, 민족의 태양을 김일성이라고 부르는 그 멘트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태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김일성도 아니고 김정일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가도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나 자기가 유일무이한 민족의 태양이라고 주장할 거면 그 주장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김일성이 태양이기 때문에 자기가 집권할 수 있는데, 김일성의 존재를 지워버리면 자기가 태양인 근거는 거꾸로 한 바퀴 돌아서 어딨냐는 거예요. 궁예가 폭정을 펼치지 않고 계속 백성들한테 잘해주고 현명한 군주일 때 나는 미륵이기 때문에 군주라고 하는 그 정당성이 유지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김정일에게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거꾸로 자기만 남으려고 하면 거꾸로 자기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일성이 북한 왕조의 시조일 수 있는 자격은 북한의 입장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북한의 입장에 따르면, 그 나름의 논리에 따르면 뭐냐면 아직 민족 해방 과업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적화통일과, 한반도 적화통일과 미군을 몰아내는 민족 통일, 민족 해방 과업을 절반만 성공했기 때문에 너네들을 통치할 명분이 있는 거고, 아직 절반뿐이 성공 못했고 앞으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를 계속 통치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도 죽었기 때문에 그 백두혈통이 투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전자뿐 아니라 투쟁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권을 해야 된다는 게 북한의 논리인 거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존재를 지워져 버리면 자기는 동떨어지는데 애초에 북한을 통치할 근거가 어디 있냐고. 자, 근거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궁예가 사이비 교주가 되잖아요. 지금 김정은도 사이비 교주 신세나 마찬가지예요. 미륵신앙, 이것이 궁예와 김정은의 또 강력한 공통점이 되고 있어요. 지배층의 이탈도 궁예와 비슷한데요. 이 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데 도망가는 사람들, 망명하는 사람들, 이 지배층의 이탈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나라가, 한 체제가 무너지거나 한 군주가 몰락하기 직전에 지배층들이 그로부터 이탈합니다. 궁예가 폭정을 거듭하고 이 사람이 완전 미층화이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제 지배층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배층들이 패석의 호족들을 중심으로, 패석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고구려계의 주축입니다. 패석의 호족들을 중심으로 왕건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잖아요. 그래서 왕건을 옹립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궁예를 몰아내고, 궁예는 비참하게 죽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 적어도 고려에는, 태봉이죠, 이때의 국호는, 이 태봉에는 왕건이라는 대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김정은의 대안이 있나요? 있었죠. 장성택이라고. 이렇게 될까봐 미리 장성택을 처형한 거죠. 김정은은 나쁜 사람이고 북한 체제는 부도덕한 거지 바보가 아닌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봐 장성택을 미리 처형한 거죠. 네, 김정은은 바보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인 거지.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탈북하는 거예요. 지배층 탈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배층이 탈북하면 할수록 다른 지배층들도 되네?
탈북 동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물밀듯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도 이게 궁의 최후 직전과 비슷해가지고 약간 또 오버랩이 됩니다. 자, 5번째 데자뷰. 자발적 고립화입니다. 자발적 고립화. 지금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죠.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없앴습니다.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이거는 우리 통일하자 하는 그 대남 선전 사이트거든요. 이것도 없앴어요. 그리고 최근에 언젠가부터 우리를 남조선 괴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우리를 왜 존중하지? 존중이 아니에요. 우리를 남조선 괴뢰라고 부를 때는, 괴뢰는 꼭두각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뭐의 꼭두각시겠어요? 미제의 꼭두각시죠. 우리를 남조선 괴뢰라고 부를 때는 미제를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해방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북한의 논리였던 거죠. 남조선 괴뢰라고 부른다는 말은 즉 우리를 한 민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식 국호로 불러준다는 것은 외국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한민족 아니야. 통일돼야 될 대상이 아니야. 우리 그냥 외국이야. 남남이야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적국이 되는 거죠. 야, 너네대로 살아. 적화통일, 평화통일, 우리가 왜 통일의 대상이야? 외국인데 너넨 너네대로 살아. 우린 우리대로 살게. 서로 건드리지 말고. 우리 너네 먼저 침공할 생각 없어. 이 말도 했어요. 너네 침공할 생각도 없어. 근데 너네가 만약에 침공하면 그땐 우리도 강력히 대응을 할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지.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냐? 김일성의 왜 그 보천보 전투라고 있어요. 보천보 전투. 일제강점기 때 김일성이 그러니까 항일 유격대를 몰고 와가지고 그 조선 땅에서 요즘으로 치면 파출소죠. 그 경찰서를, 일제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치고 히트앤런으로 습격했다가 이제 치고 빠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보천보 전투라 그래요. 보천보 전투를 북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시할까요? 왜냐면 그게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근원부터 찾아가면 보천보 전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백두혈통의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걸로 짜맞춰 놨어요. 북한의 교육과 역사는. 반제국주의, 지금은 비제국, 그때는 일제죠. 민족해방. 어쨌든 항일운동, 항일무장투쟁이니까 민족해방인 거예요. 이거를 김일성이 해왔기 때문에 김일성이 집권해야 된다는 게 북한의 논리였고, 아직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일이 이어받아야 되는 거고, 김정일도 아직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화통일을 아직 이루지 못했잖아요. 아직 주한미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몰아내고 적화통일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북한의 논리였는데,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과 북한이 그냥 남남이고 서로 적대국인 외국관계라고 할 거면,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해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거면 애초에 자기는 왜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논리가 근본부터 무너져요. 그래서 지배층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그 체제를 수호해야 될 지식인들, 지배층들, 많이 배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논리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북한 체제를 위해서 충성할 최소한의 논리적 명분조차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탈북하는 거예요. 이에 맞서서 김정은이 뭘 하고 있냐? 고립을 택하고 있죠. 압록강, 두만강 중국과의 그 국경선에 전기 철조망 두르고 있어요. 그 지뢰매설하고 있고요. 휴전선에 장벽 세우고 있어요. 북한을 완전한 감옥, 고립된 세계, 독립된 세계로 만들겠다. 이 독립된, 외부와 차단된 독립된 세계에서 나는 절대 권력자로 일단 살아남겠다. 이게 김정은의 현재 욕망이거든요. 궁예와 놀랍도록 닮아있어요. 궁예도 국가 정체성을 막 바꾸려 그래. 왜냐면 원래 지금 국명이 고려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고구려의 호족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그 후삼국 시대 국가이기 때문에 고려예요. 고구려를 계승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고려를 자기 맘대로 이름 바꿔요. 궁예가 마진. 패석의 호족들은 지금 그 이탈하고 있는 북한의 지배층 엘리트들처럼, 그 패석의 호족들은 아니, 국가 이름이 마진이 되면 뭔가 충성심이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나라 이름이 고려기 때문에 지금 충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름 또 바꿔요. 태봉. 이런 식으로 막 자꾸 정체성을 바꾸려고 그래. 이것도 비슷하지만, 국명이 태봉이던 시절에 갑자기 수도를 바꿔요. 철원으로 옮겨요. 철원은 주변에 철원 평화가 있긴 하지만 그 인구와 물자의 유통, 그 물류가 막혀있는 구조의 지형으로 돼 있어요. 이상하게 고립된 지형이에요. 더 팽창하기도 힘들고,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도 힘들고, 뭔가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물류가 잘 안 되는 지역에, 굉장히 이상한 지역에, 그러니까 철원을 도읍으로 삼은 경우는 궁예가 유일해요. 한반도 그 왕조 역사상. 그럴 정도로 굉장히 기이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철원이라고 하는 기이한 땅을 서방 정토, 동방 정토 같은 어떤 불교 세계의 중심적인 땅으로 놓고 자기는 그 세계의 중심에 있는 미륵으로서 죽을 때까지 독재를 하려고 했던 게 궁예의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철원 도읍을 약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김정은과 소름 끼치도록 비슷하다. 그리고 철원에 고립된 결과 궁예는 쿠데타의 결말을 맞죠. 김정은의 결말은 뭘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대자보를 이룬다. 자발적 고립.